안녕하세요. 기업가치 평가 및 사업 타당성 분석 강의를 맡은 인라이트 벤처스 유동기 대표입니다. 오늘 약 한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최근에 익숙한 밸류에이션, 기업가치 평가라고도 말씀을 보통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주제를 오늘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체는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제가 벤처캐피탈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개념, 그리고 현재 어떤 추세,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사례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 인라이트 벤처스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는 직전에는 CJ그룹의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에도 근무를 장기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또 공인회계사이기도 하고 세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희 강의 주제에 아마 제가 좀 초빙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밸류에이션, 기업가치라고 하는 것에 좀 대표적인 드라마틱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CJ 쪽에 있는 CJ 그룹 내 벤처캐피탈,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에 있을 때 실제 겪었던 기업가치 대표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그 CJ E&M, CJ 오쇼핑, 그 CJ 오쇼핑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였는데 2015년이 좀 지나고 나서 CJ E&M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보시면 이 CJ E&M은 대표적인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고요. CJ 오쇼핑은 대표적인 홈쇼핑 회사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홈쇼핑 회사와 컨텐츠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들고 나오냐면 보시면 일단 영업 수익, 그 소위 매출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파란색이 2015년 당시에 그 CJ 오쇼핑의 매출액입니다. 약 한 1조 2천억이 좀 안 되죠. 1조 1천억이 좀 넘고요. 영업 손익은 보시면 한 1,100억, 1,14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총액을 보시면 약 한 1조 한 2천억이 좀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CJ 그 E&M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보시면 영업 수익은 1조 2,600억 정도 됩니다. 홈쇼핑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영업 손익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적습니다. 한 552억 정도.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콘텐츠 회사가 이렇게 실적을 그나마 양호하게 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도 홈쇼핑보다는 실적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가총액은 얼마였냐면 보시면 3조가 넘죠. 3조 거의 2천억 가까이. 어떻게 보시면 업종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적은 보시면 영업수익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가총액, 소위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좀 심한 건 타겟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홈쇼핑을 바라보는 미래의 어떤 시각 자체가 큰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이런 기업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차이 나는 부분을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최근에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상대가치 평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수치가 나올 겁니다. 방송과 엔터테인먼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CJ E&M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터넷과 카탈로그 소매, 왠지 생소하시죠? 이게 홈쇼핑의 업종 이름이거든요. 보시면 방송과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기준이긴 한데 그 CJ E&M의 경우에 14.17이 나오고요. 업종 평균 퍼 상대가치는 그 밑에 가로에 보시면 마이너스 32.53이 나옵니다. 왠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좀 애매한 느낌이 좀 들죠. 그러면 홈쇼핑, 인터넷과 카탈로그 소매의 어떤 상대가치는 숫자로 표현을 하면 보시면 7.07이 나옵니다. 물론 업종 평균은 약 한 27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단순하게 평가하기가 만만치는 않죠. 단순하게 CJ 홈쇼핑의 어떤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홈쇼핑의 상대가치가 7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CJ E&M의 상대가치가 14 정도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이렇게 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원래는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거의 바이오에 준하는 그런 밸류 차이가 심하게 좀 났었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게 갭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그 밑에 가로의 업종 평균이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플러스이죠. 이 부분은 설명이 일단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 상대가치에 쓰이는 변수 중에 하나가 단기순 손익입니다. 그만큼 손실이 많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낮을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상당히 업종 평균 퍼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전통적인 홈쇼핑 사업뿐만 아니고 온라인 몰 아니면 온라인 몰 중심의 어떤 회사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업종 평균 퍼가 거의 한 27에 가까운 상당히 좀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순화해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홈쇼핑 사업은 그렇게 상대가치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체만 비교했을 때는 일단 CJ E&M이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홈쇼핑 주식인 현대 홈쇼핑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이 상대가치 평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오늘 메인으로 많이 설명할 부분이 지금 파란색으로 노란색이죠. 표시가 된 PER이라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부를 때 보통 퍼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오늘 메인으로 좀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원래 그 아까 엔터테인먼트주가 상당히 좀 그 상대 가치가 높았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줄었거든요.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역시나 코로나 이 효과 때문에 특히 컨텐츠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뭐 OTT나 이런 약간 디지털 쪽으로 컨텐츠화가 좀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기존에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직격탄을 상당히 좀 많이 맞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그 영업 손익이나 단기 순손익 자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보셨듯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하면 좀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도 좀 드라마틱한 예시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세 업체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업체는 박셀바이오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간암치료제 그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흔히 그 바이오 업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업종은 제약업체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HI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아마 좀 생경맞을 수도 있는데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 평화전공이라고 혹시 그 자동차 대표적인 부품 업체입니다. 그 이름이 상호가 변경이 돼서 PHA라는 회사 상호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이라는 대표적인 생명공학 바이오 업체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부터 말씀 좀 드리면 일단 박셀바이오는 매출액이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단기 순손익은 보시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한 50억에 가깝고요. 시가총액은 한 7,100억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원래는 1조가 좀 넘었었는데 이렇게 그 시가총액이 좀 빠진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거기에 최근에 그 바이오 주식들이 워낙 그 오버슈팅, 그 소위 과대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되면서 최근에 그 바이오 업계가 살짝 찬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서 원래 한 5천억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 국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접어들면서 한 7천억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PHA라는 회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전공 예전에 이 업체는 매출액은 거의 한 1조 가깝습니다. 9,300억 조금 안 됩니다. 단기 순손익은요 보시면 370억이 좀 넘죠. 그만큼 전통적으로 크진 않지만 이익을 꾸준하게 계속 생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시가총액은 안정적이긴 한데 시가총액은 보시면 2천억이 좀 안 됩니다. 물론 이 업체도 한 2천억 훨씬 좀 넘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변수 때문에 현재는 2천억 밑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고요. 보시면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그 박셀바이오만큼이나 매출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400억 좀 넘는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매출은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 본인들이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해서 임상을 진행하면서 아마 라이센스를 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순손익은 보시다시피 여기도 마이너스 100억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포텐셜을 볼까요? 시가총액은 거의 2조 3천억, 4천억 가까이 되죠.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뭐 이 부분도 단순하게 매출액, 단기 순손익 갖고 저희가 비교를 하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크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 각기 그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일반 저희 그 주주분들, 보통 이제 주식비를 많이 요즘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이해관계인 그 분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들, 이 부분이 생명과학, 그리고 제약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상당히 크다. 대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좀 변화가 급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기존의 바이오나 제약, 이 부분보다는 기대치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대가치 평가를 해보자면 생명공학 볼까요? 아까 알테오젠 있었죠? 마이너스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이 얘기는 반문을 하면 소위 그 매출액은 약간 있었지만 한 400억 가까이 있었지만 손익은 마이너스가 많이 난다. 이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비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제약 볼까요? 제약은 거꾸로 한 100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소위 이제 신약 아니면 기존의 어떤 제약 형태로 해서 상품화, 제품화가 많이 되어서 실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박셀바이오는 아직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그 박셀바이오가 포함된 제약의 제약 그 업종의 기업들이 대부분 매출 손익 실적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 볼까요? 37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자동차 부품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부분이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한 20 언더에서 보통 형성이 돼 있었는데 10에서 한 20 사이 정도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외부 변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현재는 한 3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사실 뭐 제약이랑 비교했을 때는 제약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생명과학이라고 볼 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좀 비교하기에는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 생명과학, 바이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평가를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탈 사이트에 보통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방금 박셀바이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뜨거든요. 관련된 정보 중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까? 특히 오늘 주제가 기업 가치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를 보는 게 저희 기업 가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지금 박셀바이오 차트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시가총액이라고 되어 있죠. 7,324억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퍼 그리고 EP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정 퍼가 퍼 EPS 개념이 좀 나와 있고요. 이 개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그 퍼 값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추정 퍼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분기 아니면 반기
실적을 추정을 해서 퍼 값을 구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동일 업종 퍼라고 나오죠. 여기를 한번 누르시면 보시면 여러 동일 업종, 박셀바이오와 동일 업종에 포함된 여러 기업들이 비교해서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이 약 한 97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주시면 기업 실적 분석도 보통 같이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서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매출액. 기업 가치 관련한 실적들을 저희가 일단 보는 겁니다. 어떤 지표를 좀 봐야지 저희가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 당기순이익 이 부분이 나오죠. 물론 박셀바이오 자체가 제약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현재는 비용 위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당기순 손실이 주로 기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그 상대 가치의 어떤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퍼 값이 주어져 있죠. 이 부분은 항상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PBR 이 개념도 상대 가치의 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위에 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 개념이 포함된 거다. 그리고 밑에 PBR 개념은 그 자산 개념이 좀 포함이 됐다라고 이 차이가 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업종별 퍼라고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가 넘었는데요. 그 부분을 커서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 다양한 업체들이 뜹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그 제약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키워드들이 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제가 지금 필터링 한 거는 시가총액,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PER 이 값들을 제가 별도로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평균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혹시 박셀바이오와 그 간암치료제 이 부분에 더 특화된 기업이 있으면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표시해놨죠. 시가총액, 그리고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 개념들이 이 퍼 값에 일단 포함이 된다. 물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퍼 값보다는 추후에 또 배울 PSR, 소위 그 S가 세일즈거든요. 그 매출액 이 개념이 포함된 상대 가치는 PSR 값이다 라는 것도 추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이 업종별 시세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좀 봐야 되느냐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또 넘어가시면 여기 업종별 시세는 방금 전에는 제약 업종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 생물공학, 소위 이제 정통바이오죠. 이 부분에도 여러 업체들이 지금 쭉 떠 있습니다. 아까 그 알테오젠이라는 업체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대표적인 생물공학 업체다, 바이오 업체이고요. 관련 업체들은 여기 보시면 여러 업체들이 쭉 떠 있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여기 시가총액,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당기순이익, 그리고 퍼값 이런 개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의 개요, 그리고 방법, 그리고 그 프라이싱을 하면서 그 미세 튜닝, 소위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의 개념, 소위 개요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먼저 땡땡땡땡은 기업 가치의 변동성이다 라고 일단 제가 던졌는데요. 그러면서 왠지 940.57 이 부분은 최근에 코스닥 지수입니다. 1000포인트에서 좀 빠졌죠. 그 1일치거든요. 1일. 근데 쭉 보시면 시간별로 상당히 변동성들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5년으로 좀 확대해 보면 쭉 보시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죠. 그만큼 물론 이제 5년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변동할 만한 펀더멘털 변수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좀 전에 하루 1일치를 좀 봤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그렇게 변화할 만한 게 그렇게 많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는 코스닥 지수라는 어떤 대표적인 큰 부분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특정 기업이라고 또 놓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라고 했을 때 하루 만에 이렇게 변동이 큰 어떤 펀더멘털 변동 지수가 큰 사건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각기 저희 그 어떤 이해관계인들, 주주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좀 크다. 그 바라보는 시각들이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의 변동성은 보시면 주식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벤처 캐피탈에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벤처 캐피탈에서도 이제 그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평가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방금 제가 그 장표에 올려드린 상담, 예비 검토, IR 그리고 심사 그리고 투심을 하게 되고요. 투심이 이제 한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승인이 되면 사후 관리, 투자 해수 이런 어떤 정형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통 저희가 준비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되게 다양한 변수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그래도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을 어디에서 할까 보시면 여기 재무분석 쪽에서 저희가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현금흐름 할인법, 상대가치 평가법, 그리고 본질가치 평가법 이렇게 3가지 정도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이 상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용어 정리부터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켓캡이라는 용어를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켓캡은 시가총액, 그 기업의 어떤 총 주식가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한 몇 개 업체들 증권 사이트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 시가총액 말씀을 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위 그 시가총액, 마켓캡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시가총액은 그 소위 가격, 주가 곱하기 유통 공급량이다. 주식의 어떤 총수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상대가치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전에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죠. PER, 퍼, 그리고 PBR, 그리고 PSR 개념을 오늘 배울 겁니다. 이 개념들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PER은 주가, 저희 보통 삼성전자 주식이 한 6만 원이다. 그 6만 원이 그 P입니다. P. 그리고
어닝, 이 부분은 당기 순이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라이스가 제가 방금 전에 주당 단가 소위 6만 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어닝은 주당 순이익, 발행 주식수가 있을 거잖아요.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개념이다. 그 개념이 그 주가와 비교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PBR 개념이고요. 이 개념도 앞에 P는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요즘 뭐 주식 단가가 6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P는 당연히 6만 원일 거고요. 그 중간에 B가 뭐냐? 북밸류입니다. 순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개념은 재무제표상에서 저희가 흔히 이 재무제표를 아마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일단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북밸류는 순자산 가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 개념은 자산 총액이냐? 아니면 뭐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개념이냐라고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순자산이기 때문에 그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일단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PSR, 이 앞에 P는 똑같고요. 중간에 S가 뭘까요? 네, 매출입니다. 세일즈. 그 주당 단가와 주당 매출의 어떤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EPS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earning per share입니다. 소위 주당 순이익. 제가 맨 위에 PER 개념 설명하면서 앞에 그 프라이스가 주당 단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earning도 전체 순이익이 아니고 주당 순이익 개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주당 순이익이 뭐냐? 약자로 EPS입니다. 그래서 빨간 테두리 뭐 밑엔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고요. 그 PER 개념을 가장 많이 업계에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단순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옆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방금 말씀 개념들이 일단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PBR 개념의 그 청산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ER 개념을 가장 많이 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빨간 박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업가치가 되게 이제 여러 개념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가치는 자본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총자산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위에 마켓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기업가치는 자본 기준의 어떤 기업가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익률 개념을 혹시 ROI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투자업계 벤처캐피탈에서는 이 ROI 개념을 좀 많이 쓰는데 저희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한 10억을 투자했다. 근데 저희가 나중에 매각을 했더니 한 15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약 한 1.5배 정도의 어떤 저희가 수익률, 물론 이제 원금을 빼면 0.5 정도가 되겠죠. 그 수익률을 표현하는 게 보통 RO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ROE는 뭐냐 도대체? 이 개념에 E가 이제 RO는 똑같잖아요. 그 위에 리턴이니까 어떤 뭔가 투자를 했으니까 리턴이 있다. 뭐 해소되는 게 있는 거죠. 여기서 E는 에코티입니다. 자기 자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위 내 돈을 투자해서 얼마 남겼냐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익률로 나타냈을 때 ROE다. 좀 헷갈리지만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ROA도 있습니다. ROA. A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A는 에셋입니다. 에셋. 총자산. 여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돈뿐만 아니고 남의 돈, 소위 부채, 소위 차입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돈의 차입금까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해소된 게 있을 때 그러면 내가 내 돈 말고도 남의 돈까지 다 합쳐가지고 얼마의 어떤 해소를 했냐 이 개념이 ROA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앞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산가치와 순자산가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산가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무제표의 어떤 재무상태표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개념에서 자산총액 개념을 보통 자산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산총액에서 남의 돈, 소위 그 부채를 뺀 값이 순자산가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다는 건 좀 중요하다,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는데 이자율입니다. 사실 이자율은 제가 오늘 2시간 강의로 부족합니다. 별도로 그냥 2시간 강의를 이자율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오늘 이자율 개념을 저희가 그래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좀 축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수익률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수익률, 할인율이라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개념이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 혹시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은 현재에서 어떤 미래, 제가 지금 어떤 10,000원을 두고 있는데 1년 뒤에 10,000원이 같은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은행에 예금만 해도 이자가 붙는데 어떻게 갔냐라고 아마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보통 수익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1년 뒤에 11,000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11,000원이 현재에도 11,000원일까요? 아닐걸요? 분명히 시간에 대한 기대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단적으로 한 10,000원이다라고 하면 그 1,000원이란 가치가 분명히 디스카운트가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할인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할인율.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나가서 WACC,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Weighted Average Cost, 어떤 그 이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부연 설명이 필요한 어떤 이자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율은 일단 간단하게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다. 이걸 갖게 해주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자율 용어는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이자율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배워나갈 텐데요. 일단 할인율, 그리고 자본 환원율, 그리고 내부 수익률, 그리고 WACC,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런 개념도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또 배울 것 중에 하나가 IRR입니다. 향후에 아마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면 미래의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보통 투자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좀 갖게 해주는 값, 이 부분을 보통 IR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개념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금 흐름과 향후에 벌어질 현금 흐름과 이자율 이 부분을 좀 매칭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이 이자율에 많이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재무제표입니다. 아마 상경계통 계신 분들은 뭐 익히 알고 계신 개념들일 거고요.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업가치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제출 요구합니다. 상당히 기본되는 자료이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재무제표에는 크게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내가 재산이 어느 기준, 보통 이제 연말을 기준으로 보통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연말을 기준으로 내 돈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남의 돈을 내가 얼마나 빌렸고, 그리고 그 자금 조달 원을 갖고 내가 뭘 했고, 뭘 샀고, 뭐 땅을 살 수도 있고, 뭐 건물을 살 수도 있고요, 뭐 투자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인데요. 특정 기간, 보통 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얼마의 수익을 냈고, 얼마를 썼고 해서 얼마를 남겼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회계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자본변동표인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보통 어떤 기업을 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자본 조달을 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유상증자, 주식 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자본 구성 항목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 항목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흐름표가 있고요. 앞에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대표적인 회계적인 관점. 왜 그러냐면 어떤 인위적인 매스가 좀 가해집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건물을 한 20억 주고 샀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다 마이너스 표시가 되면 왜냐면 현금 유출이 생길 거니까요. 내가 20억을 주고 건물을 사거나 지었다라고 했을 때 20억이 그해 어떤 비용으로 다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경영 성과 자체가 왜곡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1년만 매출에 소위 대응을 해주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떤 매출에 기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매년 소위 감가상각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런 식으로 좀 끊어서 매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매출 비용 대응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랬을 때 분명히 이익은 나는데 회사에 죄송합니다.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별도로 현금 흐름을 저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리얼한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이런 현금 자체만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유입과 유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 재무상태, 손익계산, 자본변동,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정보를 보통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보통 주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기업가치 평가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재무제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개념들이 과연 이 재무제표에 녹아있을까라고 보시면 일단 손익계산서는 PSR 개념이 일단 좀 녹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S가 뭐라고 그랬죠? 세일즈, 매출액입니다. 두 번째로 PER, 어닝, 당기순 손익이겠죠? 이 개념도 손익계산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BR, 그 B는 밸류, 순자산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재무상태표에서 여러 가지 자산 부채 항목들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PBR 값을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르겠다. EV 그리고 EBITDA라는 개념을 제가 또 방금 들고 나왔는데요. 이 개념은 일단 EV 그리고 EBITDA라고 저희가 보통 읽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현금 흐름 관점에서 상대 가치로 쓰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보실 텐데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시를 제가 들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자세히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 아마 익히 그 마켓컬리라는 회사 아시죠? 그 신선식품을 메인 사업으로 하는 배달 취급을 하는 업체이고요. 이 업체의 어떤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저희가 좀 전에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을 했는데 어떤 개념들을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쭉 보시면 PBR 개념을 재무상태표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 북밸류 있죠? 북밸류의 그 개념을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올 수 있고 제가 그 앞에 용어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가치와 순자산가치는 같은 개념은 아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여기서 보시듯이 여기 부채가 아니고 이 자산 총계인데 사실 그 박스가 조금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 개념이 그 자산 총계 원래 그 박스가 들어가 있는 건데 자산 총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자산 가치는 넘어갑니다. 네, 손익계산서이고요. 여기 보니까 2020년 아직 그 결산 자료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그 작년 2021년 자료가 아직 올라오질 않아서 2020년 자료까지 일단 놓고 제가 좀 찾아보면 여기서는 손익계산서는 PER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닝 개념.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당기순손실 밑에 보이시죠? 이 개념을 PER 개념에서 쓸 수 있고요. 활용할 수 있고 PSR, S가 세일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념은 여기 매출액. 이 개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2020년에는 마켓컬리가 한 1조 가까운 매출을 했네요. 제가 참고로 알기에는 작년 매출은 한 1조 한 7천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이고요.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한번 그 EV, EBITDA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 EBIT라는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념은 회계상의 어떤 영업손익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영업손익은 그 좀 전에 손익계산서 상에 영업손익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이랑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EBITDA라는 개념이 이제 이 현금 흐름표 상에서 저희가 사실상 그 방금 위에 그 회계상의 어떤 EBIT에 현금 유출입이 없는 감가상각비. 제가 그 건물 얘기하면서 감가상각비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렸는데 예를 들면 건물을 한 10억 주고 샀는데 이 10억을 그해 비용으로 다 쓰면 손익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년에 걸쳐서 아니면 20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합니다. 첫 해는 분명히 비용 유출이 있어요. 소위 10억이 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 D 플러스 1년에는 현금 유출이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비용이 잡혀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더하기 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EBITDA 현금 흐름상의 영업손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EV 에비타 지표는 이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소위 그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영업 활동, 저희가 이제 영업 활동도 있고 투자 활동도 있고 재무 활동도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영업을 메인으로 해서 창출하는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이 그 EV의 어떤 저희가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분모에 EBITDA, 소위 에비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에비타 개념은 영업 손익인데 현금 흐름표 상의 영업 손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재무제표를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재무상태표부터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상황까지. 이 개념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요? 매개차가? 네, 단기순 손익이나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 부분에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만약에 수치가 안 맞으면 여기, 지금 여기 방금 띄워준 4개 재무제표가 수치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 합계는 다 맞아야 됩니다. 똑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업가치, 소위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기업가치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 할까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저희 그 상장할 때, IPO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IPO, 기업 공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상장할 때 보통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본질 가치라는 어떤 절대적인 개념을 많이 썼고요. 최근에는 이 절대적인 가치가 지금 시류의 어떤 경제 상황이랑 잘 안 맞는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는 상대 가치 개념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상대 가치 개념들이 많은데, 퍼값, PER 값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병도 있죠. IPO만 IPO 할 때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 기업 간에 어떤 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도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가격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비교적 저희가 쉽게 저희가 근거치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가중평균 주가 한 1개월치를 저희가 보통 이제 쓰고 있고요.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에는 규정이 없다가 어느 순간 본질 가치를 쓰다가 최근에는 상대 가치 그리고 협상에 의한 어떤 밸류 그리고 본질 가치 소위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좀 비교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많이 하시잖아요. 기업들도 많이 합니다. 했을 때 신용 등급 평가를 받게 되고요. 관련해서 이자율 책정이라든가 대출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기업가치 평가, 소위 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투자지 기업 평가는 이런 엑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내 돈으로 하게 되면 물론 천년만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회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통 이런 평가 방법들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런 기업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하시다 보면 아주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냐면 여기에도 수요 공급이 작용을 합니다. 주로 많은 재원들을 활용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 게 이런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 아니면 자산 운용사, 펀드 그리고 사모 펀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펀드 형태로 자금을 많이 모집을 해서 이런 기업 투자를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영향력, 소위 입김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밸류에이션 기업가치 평가를 할 때 좀 더 많은 정보 이런 것들 좀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주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면 아무래도 시중에 유동성들이 좀 많이 풀려서인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펀드 외부 자금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소위 칼자루를 기업들이 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들,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증권사,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보통 이제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펀드도 보면 저희도 지금 여러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창업 초기 펀드도 있고, 또 분야별로, 섹터별로, 소위 그 과학기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또 펀드 조성이 좀 돼 있기도 하고, 또 요즘은 농식품 펀드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분야가 다양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전문 펀드들이 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가치 평가를 할 때 예전에는 과거에 대한 어떤 재무 실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 그 벤처 캐피탈은 비상장 주식들을 많이 핸들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수치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밸류에이션에 많이 녹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성이 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주장한다고 내 기업 가치는 한 1조는 되는 것 같아. 믿어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기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밸류에이션 결과에 딱 정답이 뚝 떨어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디까지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당사자가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간략히 드린 바 있는 PER, 퍼값이랑 PBR, PSR, 그리고 현금흐름표상에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EV, EBITDA 이런 주요 지표들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떤 주요 지표들은 대부분 상대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상대 가치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 유사한 업종, 그리고 규모의 매출, 그리고 손익을 가진 비교 대상 기업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런 비교 대상 기업이 없다는 얘기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똑같은 산업을 구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좀 비교하기 제일 좋은데 그게 없다고 무조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룹을 조금 더 넓히시면 됩니다. 그룹을.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산업 아니면 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위 비교 대상으로 좀 삼을 수 있는 기업군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그 그룹으로 저희가 좀 정의를 해서 이런 상대 지표, 상대 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교 대상 기업이 일단 정해지면 각기 그 그룹 안에 있는 여러 기업들의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상의 어떤 EBITDA, 영업 손익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노출을 해서 정작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비교 적용할 소위 멀티플, 저희가 이제 이 상대 가치 보통 얘기를 할 때 이 개념을 멀티플 분석이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멀티플을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적용 사항은 어떨 때 이런 상대 가치를 많이 쓰냐? 예, 아주 전방위적으로 씁니다. IPO 할 때 쓰고요. 그 M&A 할 때도 쓰고, 그리고 뭐 주가 분석을 한다든가 이럴 때 다양하게 쓰고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설명을 이후에 한 번 더 드릴 건데 어떻게 구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기업 가치는 심플해요. 그 PER, 그 중간에 이 값이 아까 당기 순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 그룹의 PER 값을 구하게 되면 제가 이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당기 순이익에 곱해주면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BR 값은 중간에 B 값이 아까 순자산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자산 가치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값이다라고 그냥 단정하겠습니다. 소위 그렇게 되면 자본 총계라고 단순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값을 PBR 값에 곱해주면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SR, S가 제가 뭐라고 했죠? 네,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동종업계 PSR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제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의 매출액과 곱해주면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상의 EV, 에비타 멀티플 구할 수 있죠? 똑같이. 거기에 그 값이 지표가 나오게 되면 그 에비타, 소위 제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 제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마켓컬리가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마켓컬리라고 일단 앞으로 계속 단정을 하겠습니다. 마켓컬리의 에비타 값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겠죠? 현금 흐름상의 영업손익이니까. 그러면 마켓컬리가 속하는 이 신선식품 사업군의 어떤 EV, 에비타, 소위 그 상대 지표를 좀 구해서 곱해주면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매출액도 똑같죠. PSR, 소위 마켓컬리가 속한 신선식품 사업군의 PSR 값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구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비상장 기업인 마켓컬리의 매출액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재무제표를 좀 주세요라고 해서 곱해보면 기업 가치를 저희가 대략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퍽값, 이게 도대체 뭐냐 보시면 이 PER 값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할 때, IPO 공모할 때, 그리고 상장기업 가치 평가할 때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퍽값이 기업의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 이런 판단 기준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 사업군의 퍽값이 업종 평균이 10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마켓컬리가 한 7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평균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런 주식은 사야 되겠죠. 쌀 때 사서 나중에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종 평균 퍼는 10인데 마켓컬리가 한 15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업종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은 업종 평균에 좀 수렴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 하에서 이 주식은 팔면 되겠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 하나만 갖고 사실은 평가를 한다. 약간의 어폐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여기 방금 띄워준 장표의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예시를 좀 드리면 산출 방법인데요. PER 값, 제가 주가라고 했잖아요. 주당 단가. 삼성 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아까 6만 원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을 삼성전자라고 하기 전에 마켓컬리니까 어디랑 좀 비슷할까요? 네, 저라면 이마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마트도 신선식품 사업군들을 꽤나 좀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마트가 비교 대상 기업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마트가 만약에 주가가 10만 원이다라고 저희가 주어졌을 때 주당 순이익은 봤더니 이마트의 주당 순이익이 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퍽값은 얼마가 되죠? 계산해 보시면 10 나옵니다. 10. 주가 10만 원이니까 여기도 순익으로 나눠주면 안 되죠. 주당 순익으로 나눠줘야지 이 지표가 객관적 값이 나오고요. 그랬을 때 퍽값은 10이 나옵니다. 이 10이 어떤 걸 뜻하냐? 주식 가격이 일단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주당 순익이 만 원이니까 이거에 한 10배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마트를 통해서 저희가 퍽값을 구했으니까 그러면 마켓컬리의 어떤 가치는 얼마가 될까라고 또 저희가 역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정퍼는 방금 이마트의 주가를 통해서 저희가 10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상기업의 당기 순이익, 소위 마켓컬리의 당기 순이익이 만약에 1억이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 1억 곱하기 10, 10억이 되겠죠.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는 10억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PBR, 여기도 내용은 일맥상통을 하고요. 이 PBR은 주로 자산 건전성, 소위 그 B가 순자산 가치 이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자산 건전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장치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들에서 보통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장치 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파이프를 깐다라고 했을 때 파이프를 깔면 어느 정도 저희가 나중에 이익이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활용할 여지가 좀 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기준, 연말 기준으로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영업 실적보다는 내가 연말 기준으로 내 재산이 얼마고 남의 돈이 얼마고 그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은 또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을 소위 극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를 청산할 때는 이 PBR 값을 또 쓰기도 합니다. 청산할 때. 청산을 하는 마당에 향후에 미래 잠재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 이제 사업 접는데 미래가 왜 중요하죠? 지금 갖고 있는 게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 가치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이 PBR 값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PBR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의 주가 10만 원이고요. 이마트의 주당 순 자산을 구해봤더니 5만 원이래요. 그랬을 때 PBR 값은 얼마죠?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소위 마켓컬리,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마켓컬리의 가격을 거꾸로 역산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켓컬리의 자본 총계만 저희가 구할 수 있으면 곱하기 2를 하면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를 저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PSR 값입니다. PSR 값은 S가 뭐라고 그랬죠?
네, 매출액입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를 해서 거래액이라고도 또 가끔은 예, 저희가 그 상대 비교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뭐 특히 이제 PSR 값은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위 PER, 아까 퍼 값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PER 값은 중간에 순이익이 나야지 사실은 그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특정 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커머스, 뭐 소위 쿠팡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몇 년, 뭐 1, 2년 전만 해도 손실이 엄청 컸거든요. 최근에는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상당히 외형도 커지고 하긴 했지만 주로 이제 매출액은 큰데 단기순 손실이 크게 나다 보니까 PER 값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PSR 값 아니면 거래액을 상대 비교하는 지표로 이런 PSR 값을 많이 씁니다. 뭐 매출액을 쓰니까 당연히 순이익을 좀 조작할 여지는 없죠. 네, 뭐 그렇게 놓고 보면 뭐 객관적이다라고 또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정 그 매출액만 갖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이거 뭐 편향적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요즘 그 상장할 때 보면 그 성장성 특례, 뭐 테슬라 조건 이런 거 아시죠? 뭐 이런 것들로 상장하는 케이스가 점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PSR 값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뭐 저도 전 직장에 있을 때 그 소위 그 배달 서비스를 투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업체가 결국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매각이 됐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딜리버리 히어로. 예. 그 요기요라고 더 아마 브랜드가 더 익숙하실 텐데 최근에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의 민족도 다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투자했던 업체도 배달의 민족이 인수가 되기 전에 2017년 그때 인수가 됐고요. 그럴 때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거래액은 점점 이제 그 비례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손익은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업체를 PER 값을 쓸 수는 없죠. PSR 값을 썼습니다. 저희는 그 S가 매출액이 아니고 거래액 기준으로 해서 멀티플을 적용해서 기업가치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 PSR 멀티플이 생각보다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이 시장도 성숙이 되다 보니까 그 지표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좀 됐는데 저희가 할 때만 해도 한 5 정도, 그 수치가 한 5 정도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하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마트 뭐 주가가 자꾸 아까 10만 원이었다 뭐 여기에서 뭐 2만 5천 원 좀 헷갈리게 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일단 주가가 2만 5천 원이다. 이마트가 2만 5천 원이고 주당 매출액이 1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PSR 값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2.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보시다시피 여기 그냥 PSR 값 뭐 3도 주어지고 뭐 0.75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고평가되었다, 저평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5라고 했을 때 마켓컬리 매출액이 뭐 아까 뭐 조 단위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이 거의 조 단위였으니까 뭐 1조라고 칩시다라고 했을 때 2.5면 마켓컬리는 2.5조 기업 가치가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 훨씬 큽니다. 넘어갑니다. 네, 현금 흐름상의 멀티플인 EV 에비타. 네,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그 주로 이제 M&A 합병하거나 인수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주로 이제 인수할 때 단기적인 어떤 뭐 캐피탈 게인, 소위 이제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내 사업의 어떤 부족한 부분 아니면 좀 더 그 사업을 스케일업, 소위 이제 키운다, 성장시킨다라고 할 때 내가 내부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키우는 것보다 잘된 기업을 좀 인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분명히 내가 투자한, 소위 인수한 비용 대비해서 얼마의 현금 창출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개념에서 이런 EV 에비타 개념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프라이빗 에코티 펀드 주로 이제 인수 목적으로 M&A 목적으로 운용했던 경험이 좀 있는데요. 그럴 때 해외 자산을 저희가 인수할 때 이 개념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EV 에비타 값이 멀티플이 한 5가 넘어가면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한 5 언더에서 좀 살 수 있으면 좀 싸게 샀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그만큼 이게 그 경제 환경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때는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 EV 에비타 값은 어떻게 구하냐? EV 기업 가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창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녹아 있고요. 단적으로는 어떻게 구하냐? 시가총액 구할 수 있죠? 네, 시가총액 거기에 순부채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합한 개념이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에비타 개념은 현금 흐름상의 영업손익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회계상의 영업이익에다가 현금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그냥 더해준다 이 개념이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도 이마트 마켓컬리 개념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데 뒤에 예제가 또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질가치 개념이고요. 이 개념은 상당히 좀 절대적인 개념, 이 카림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은 절대 기준이라고 제가 자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가 여기는 어떤 변동성이 중요하다기보다 절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값들이 대부분 이제 미리 주어져요. 과거치의 몇 퍼센트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가중치들이 미리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트렌드를 조금 못 따라간다 이런 개념들 때문에 최근에 상대 가치가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본질가치를 일단 참고 사항으로 활용은 합니다. 본질 가치는 뭐냐? 네, 수익 가치. 소위 우리가 앞으로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거냐? 거기에 한 60% 비중을 주고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들 이런 부분을 한 40%의 어떤 비중으로 절대값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 자산 가치는 뭐냐? 네, 평가 전년도 말의 어떤 자본 총계다. 그 자산 총계에서 소위 부채를 뺀 거, 그러니까 남의 걸 뺀 거.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냐? 여기에 4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수익 가치는 뭐냐? 네. 평가년도가 뭐 12월 말일이면 참 좋겠는데 뭐 5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한 몇 달간의 추정치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60% 가까운 미래니까 가까운 미래는 가중치를 많이 주고요. 조금 더 먼 미래는 가중치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4 정도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여기 수익 가치에는 향후의 어떤 수익 창출 개념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자본 환원율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나눠져서 수익 가치를 좀 구하게 되고요. 자본 환원율이 아까 이자율 개념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 본질 가치를 구할 때 이자율을 보통 저희가 자본 환원율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자본 환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할까요? 옛날에는
규정이 없다가 제가 이 벤처캐피탈에 입문할 때는 시중은행에 1년 정기예금 이자를 썼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를 한 1.5배 정도는 더 벌어야지. 예, 그게 어떤 수익가치지. 예, 이 개념이고요. 그러다가 10%로 아예 통일을 시켰다가 또 너무 고정을 하니까 이 수익가치가 생각보다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은 기업들이 이 본질가치를 더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자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개념을 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냐면 스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펙. 네. 소위 그 자본으로 점철된 일단 상장을 자본만으로 일단 상장 시켜서 M&A 합병의 어떤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소위 그 IPO는 그 상장은 상장인데 돈만 있는 회사를 먼저 상장시킨 다음에 그 회사의 자본을 갖고 소위 그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비상장 기업들을 보통 인수를 합니다. 예, 그런 개념에서 그 스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개념에서도 여기 나오는 자본 환원율, 이 부분 때문에 스펙이 활성화됐다가 고정이자율로 10%를 또 쓰니까 이 10% 때문에 이 수익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는 그런 폐단이 좀 생겨서 최근에는 하여튼 자율 적용을 해서 좀 더 시장의 어떤 그 기업 가치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금 제가 그 절대가치 개념으로 본질가치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는데 세법에서도 이게 쓰입니다. 세법은 미래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만, 과거는 팩트잖아요. 그래서 방금 그 말씀드렸던 본질가치는 적어도 금년하고 내년 것까지는 좀 반영을 해줬는데 세법은 안 그래요. 과거 3년치를 반영합니다. 이 개념만 좀 틀리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용도는 과거에는 IPO 공모할 때도 이 방법을 많이 썼다. 근데 우회상장할 때도 이제 이 평가 방법을 많이 쓰다가요. 현재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보조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현금흐름 할인법. 네, 이 현금흐름 DCF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디스카운트,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죠. 그 캐시플로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 할인해서 쓰는 한산 방법인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미래 어떤 현금흐름을 먼저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이 반영이 좀 되고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드에 좀 나가서 CFO로 좀 활동을 했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상장을 시키면서 저희 상장을 저희가 준비하기도 했고 M&A 합병도 그때 실무자로서 좀 담당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도 저 DCF 방법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또 그 현금흐름 할인법과 또 유사한 게 배당 모형이 있습니다. 이 배당 모형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굳이 제가 회사를 매각하거나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현금흐름 창출이 되면 잉여 현금 흐름에서 저희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보통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이 사례가 좀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패션 브랜드 중에 지오다노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일신그룹 건데요. 일신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지오다노에 투자를 하면서 이 지오다노를 물론 향후에는 매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꽤 길게 장수한 브랜드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 현금흐름 창출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꾸준하게 배당을 받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런 배당 모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DCF법, 현금흐름 할인법을 쓸 때는 보통 이게 어떨 때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영화 투자도 좀 했었거든요. 옛날에 하다 보니까 영화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제작사에 투자를 안 하고 신과 함께 같은 영화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제작사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작사는 이 영화 흥행 사업이다 보니까 한 편의 영화가 흥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장 모델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신과 함께 같은 작품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작습니다. 그럴 때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급장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OTT 수익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수익들을 저희가 배분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현금흐름 할인법을 쓸 수 있죠. 다만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성이 좀 많이 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오버밸류 평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용도는 말씀드렸지만 비상장 기업 상대가치로 평가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이런 현금흐름 할인법도 같이 병행해서 평가를 하고요. 회계 법인을 통해서 보통 평가 용역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지만 네, DCF법이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손익계산서에서 출발을 해서 영업손익을 좀 구하고 당기 순손익을 보통 구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 주어진 도표에 보시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차감을 시키고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빼고 세후 영업이익 정도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저희가 DCF법을 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기업가치를 구할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세후 영업이익에서 일단 출발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 외적인 수익이나 비용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일단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세후 영업이익이라고는 하지만 세후 당기 순손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감가상각비 일단 비용 지출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더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일단 회계상 세후 영업이익에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감가상각비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본적 지출,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현금 유출은 있잖아요. KPX 보통 자본적 지출을 하게 됩니다. 어떤 투자 활동을 좀 많이 할 텐데 거기에 운전자본 변동을 가감을 하고요. 재고자산이 증가를 했다든가 매입 채무, 그러니까 소위 부채죠. 부채가 증가를 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감을 해주고 FCFF, 소위 그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후 영업 손익에서 감가상각을 더하고 KPX 효과, 운전자본 증감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현가계수, 소위 그 이자율 개념 설명드렸잖아요. 저희 미래 1년 뒤에 만 원은 현재 만 원과 틀리다라는 개념에서 할인을 합니다. 할인. 그 할인율이 여기 현가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8658부터 뒤로 갈수록 먼 미래로 갈수록이죠. 먼 미래로 갈수록 현가 계수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FCFF, 그 잉여 현금 흐름에서 현가 계수를 곱해주면 할인 후에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영업가치 그걸 다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FCFF 내년도에 매년 할인 후 FCF 잉여 현금 흐름을 합해주면 영업가치가 나오고요. 거기에 그 부채 부분을 가감을 하면 그 영업가치 기준의 그 최종 기업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할인율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맨 밑에 WACC 있죠. 가중평균 자본 이자율입니다. 15.5%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 5년치의 추정 현금 흐름을 구하는데 그 이후의 현금 흐름은 동일하다는 어떤 가정하에 보통 이제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구 성장률 이 개념도 좀 포함이 돼서 기업 가치를 구하게 됩니다. 뭐 이런 개념들은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수학 시간에도 좀 배웠던 아마 기억을 좀 되살리면 이런 개념이 있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구할 때는 뭐 이런 값들이 보통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좀 구할 수는 있고요. 보통 회계법인 쪽에서 이런 수치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네. 제가 뭐 장시간 일단 뭐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오늘이 지금 4월 6일 날 녹화를 하다 보니까 4월 6일 평가를 합니다. 일단 값들은 다 주어졌습니다. 작년 연말이긴 합니다.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금, 매출,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세전순손익, 단기순 손익, 현금흐름 다 값들은 주어졌다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도표에 나와 있는 수치들은 제가 앞에서 잠깐 사례로 말씀드렸던 마켓컬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켓컬리. 마켓컬리의 전년 자산 총계가 150억이라면 좀 작긴 하죠. 그래도. 그리고 2022년 올해 아직 다 안 지났잖아요. 추정치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3년 매출액, 영업손익, 단기순손익 이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무형자산, 부실자산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질가치 할인율 구할 때 6%라고 저희가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사업들 원래 저희가 추려봐야 되는데 여기 per, PBR, PSR, EV/EBITDA, 멀티플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소위 이제 제가 아까 마켓컬리 얘기를 했으니까 업종 평균의 대표적인 기업인 이마트라고 합시다. 이마트가 퍼가 9, PBR이 1.5, PSR이 0.5, EV/EBITDA가 5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가중평균 자본 이자율도 있습니다. WACC가 8%다. 이 WACC 그 이자율이 뭐 위에 본질가치 할인율이랑 뭐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밑에 가중평균 자본 이자율은 부채 개념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통 일반적으로 좀 넓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 현금 흐름은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한 5년치를 추정을 하고요. 5년치 이후 현금 흐름이 보통 동일하다.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제가 더 축약을 해서 설명을 좀 예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대 가치 그 네 가지 기준 있잖아요. 그리고 본질 가치 그리고 현금 흐름 할인법 DCF로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 가치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 이마트의 그 멀티플들이 위에 9, 1.5, 0.5, 5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밑에 단기순이익, 자본총계, 매출, 에비타 이 값들은요 마켓컬리의 그냥 값이라고 제가 단정을 하겠습니다. 마켓컬리 단기순이익 13억이래요. 그랬을 때 PER 값은 퍼 값은 어떻게 되죠? 그냥 곱하면 심플하게 나옵니다. 얼마? 117억이요. 기업 가치가. PBR 값으로 저희가 곱해보면 순자산 가치, 소위 그 자본 총계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본 총계가 10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곱해보면 150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PSR 값으로 기업 가치를 구해볼게요. 멀티플이 0.5이고요. 매출이 100억이래요. 그랬을 때 기업 가치는 곱해주면 50억 나옵니다. 쉽죠? 워낙 단순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EV/EBITDA 개념, 현금흐름 개념으로 기업 가치를 구해보면 보시면 멀티플이 5죠. 5. 이마트의 멀티플이 5다 보니까 마켓컬리의 에비타, 현금흐름상의 영업손익이 25억이래요. 곱해주면 125억이 나옵니다. 쉽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본질가치 개념으로 저희가 구해보겠습니다.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 나눠지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자산가치의 60%, 40%, 수익가치의 60%가 주어지게 되고요. 일단 자산가치를 구해보면 부실자산이 없기 때문에 자산가치는 보시면 100억 그대로 내려옵니다. 수익가치는 일단 D 플러스 1년,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 예상치겠죠? 거기에 60%, 그리고 내년도에 그 영업 손익의 40%를 가중평균하면 값이 46억이 나오고요. 거기에 자본 환원율이 6%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얼마가 나오냐? 46억을 6%로 나눠주면요. 약 한 767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본질 가치를 구하면 말씀드렸죠? 자산가치의 40%, 수익가치의 60%, 가중평균하면 500억 나옵니다. 그 기업 가치가 본질 가치로 구하면 넘어갑니다. 이번엔 DCF법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마켓컬리, 이마트 사례 형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5년치 보통 현금 흐름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아까 주어져 있죠. D 플러스 3년부터는 계속 동일한 현금 흐름이 계속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구 현금 흐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중평균 자본이자율 8%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1차년도 현가계수가 8%이기 때문에, 소위 1.08로 나눠주면 그 현가계수가 0.93이에요. 아마 그거는 수식으로 그냥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현금 흐름이 40억이니까 현가계수 감안하면 37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옆에 계산식 있죠? 그리고 2차년도도 보시면 현가계수가 0.86이고요. 현금 흐름이 100억이니까 보면 약 한 86억 정도 나오네요. 그럼 3차년도부터는 자동입니다. 쭉 같은 형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D 플러스 6년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영구 현금 현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8%를 그냥 나눠주면 그리고 그 5차년도에 어떤 그 기본 할인 개념을 적용을 해서 하면 약 850억이 살짝 넘고요. 그렇게 해서 합계액을 쭉 내면 약 한 1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상기값들의 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현금 할인, 현금 가치 할인 DCF법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 가지 또 사례를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바이오 기업을 2017년도 말에 투자를 좀 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리IPO 딜이었고요. 그럴 때 저희가
약 한 500억 밸류 정도에 저희가 투자를 좀 했고, 기술성 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상당히 좀 심했고요. 재무 구조 개선, 소위 그 부채 비율을 좀 완화시키려고 요거 업종 평균 정도의 어떤 부채 비율을 좀 유지해야 되는 조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해서 기관들이 좀 투자가 들어가서 결국은 IPO까지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아마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퍽값으로 선대가치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어렵죠. 어렵고 그러면 PSR 값으로 했나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매출 자체가 그 당시에 거의 없다 보니까.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올라가면 아무리 못해도 1,000억 이상은 보통 그 기업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 한 3,000억 정도 기업 가치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냐? 향후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소위 그 매출 발생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당장 안 나서 그렇죠. 근데 그 현금 흐름을 5년치가 아니고 10년 이렇게 해서 좀 꽤 길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가치 할인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한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라이센스 아웃을 보통 5년 이후에 하겠다. 그랬을 때 내가 그 당시에 자금 회수를 한 얼마 정도 한다. 이런 가정들이 상당히 러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올라갔는데 초반에 이 업체가 좀 올라갈 때 상당히 좀 기업 가치 형성이 당연히 1,000억이 좀 넘어가야 되는데 좀 생각보다는 약세를 좀 보여서 저희가 엑시스에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었다. 결국은 저희도 한 50% 이상 수익을 좀 거뒀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한 지 한 2년 반 만에 회수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차례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그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원칙적인 방법들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되는 거냐? 협상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변수들이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챕터에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프라이싱, 그 소위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 그리고 조율,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복잡할 수도 있고 되게 단순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에 여러 가지 그 가치평가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튜닝을 좀 합니다. 거기에 감안되는 변수들이 크게 보면 수익성, 경영 능력, 시장성, 기술성 이런 것들이 좀 감안이 돼서 결국은 협상 가격이 정해지고요. 비리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겠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그 튜닝 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대상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 결정 프로세스를 좀 밟게 되는데 제반 요소 아까 한 4가지 정도 크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그 튜닝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을 보통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사업 계획서 IR 자료를 갖고 본인들의 어떤 기업 가치를 저희 벤처 캐피탈들에게 한번 제시를 좀 해봐라. 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냐라고 일단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사업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나 양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많습니다. 성공 가능성도 크겠지만 실패 리스크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데 좀 많이 녹아서 반영이 돼서 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좀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산정이 되면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투자 기업이 난 그래도 싫어. 난 더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 최종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 당사자가 합의된 가격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거기에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좀 전에 저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기업가치 평가 툴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재무가치, 수익성, 경영 능력, 시장성, 기술성들이 반영이 돼서 궁극적으로 이런 프라이싱, 최종 기업가치가 결정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여러 가지 조정 변수 중에 일단 매니지먼트 리스크를 먼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리스크 반영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경영진의 어떤 품성, 도덕성 그리고 이탈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초반일수록 이 가능성은 되게 높습니다. 저희도 초기 기업들을 워낙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별 특이한 사항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죽하면 소위 그 남녀 그 연인 사이가 이제 사업을 할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미리 예측이 될까요? 물론 이제 그런 케이스는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죠. 나 그런 경우 싫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이 매니지먼트 리스크는 소위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습니다.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런 리스크 가장 저희가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소주 한 잔에서 저희가 기업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주어진 시간이 꽤 많으면 괜찮은데 저희도 한정된 시간을 갖고 투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업체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저희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경영진, 매니지먼트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영진 역량 평가 시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 행위적 특성, 배경, 지식 특성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방법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몸으로 좀 부딪혀가면서 이런 대표님들의 어떤 성향, 아니면 핵심 인력들의 어떤 성향, 팀워크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투자에 알게 모르게 반영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오퍼레이팅 그 비즈니스 리스크인데요. 이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체크는 좀 됩니다. 일단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신사업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법적인 규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특히 이 기득권이 향유하는 어떤 사업들의 신사업들이 많이 소위 그 예상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규제 때문에 사업이 갑자기 서버린다든가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생깁니다. 예전에 저희 옛날에 제가 검토했던 토스라든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토스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진행할 때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은 잘 안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규제 발목이 많이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 협력업체 리스크도 많죠. 초반일수록. 특히 공급처가 한 군데이면 거기가 거래를 끊어버리면 사업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저희가 그 투자 기업 가치를 결정할 때 알게 모르게 반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론상으로 그 고객 밸류가 좀 명확하냐, 그리고 마켓 사이즈가 충분히 크냐, 아니면 수익성이 좀 어느 정도 좀 담보가 좀 될 수 있겠냐, 아니면 혁신의 정도가 좀 강하냐, 약하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 가만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그 서브적인 어떤 내용들 쭉 구성 요건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투자 검토할 때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리스크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앞전에 재무제표 설명 좀 하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이제 메인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현금 흐름을 꼭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특히 초기 기업일수록 이 현금 흐름은 소위 그 캐시가 아예 그냥 버닝이 되면서 사업 자체를 아예 운영 못할 정도로 생각지 못하게 빨리 반면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1년마다 그래도 자금 조달 가능성을 계속 타진했었는데 요즘같이 이제 불확실성이 자꾸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자금을 조달하게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 특히 이 흑자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초기 기업일수록 사업이 잘 되는 것과 이 캐시가 도는 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병행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재무적 리스크 늘 사전 파악을 하고 재무관리 능력, 소위 그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들을 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초기 기업일수록 그 적정 운전 자금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입 채무, 매출 채권, 대표적으로 재고 자산, 차입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좀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냐 같이 반영해서 기업 가치 평가에 녹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액션 리스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 중에 의외로 투자 결정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 액션 리스크가 도대체 뭐냐? 라고 봤을 때, 저희 그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 주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외부 자금들을 많이 모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만기라는 개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소위 블라인드 펀드, 그 투자를 하는 대상을 정하지 않는 펀드를 보통 그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투자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는 펀드를 프로젝트 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요즘 한 7, 8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에서 보통 한 5년 사이에 운영 기간을 갖습니다. 결국은 그 기간 안에 저희가 투자금을 결과적으로 유동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소위 그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회사가 잘 돼서 상장까지 가서 저희가 훌륭하게 회수를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투자를 하고 나서 회사가 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절하게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엑시트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IPO를 하는 방법이 저희는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근데 IPO 그리고 스펙도 이제 뭐 사실상 IPO니까 그 상장 개념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그 외에 어떤 뭐 바이아웃 그리고 전략적인 제휴, MBO, EBO, 뭐 세컨더리 그 소위 유동화 펀드에 저희가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옵션 같은 거를 저희가 좀 행사할 수도 있는데 IPO 스펙되는 케이스가 1년에 한 몇 건이나 될 것 같으세요? 1년에? 아마 머리를 좀 끄적끄적 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한 100건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건. 근데 1년에 벤처 캐피탈이 투자는 한 전체 한 몇 건이 날까요? 뭐 최근에 점점 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도 보면 거의 한 2,000건에서 3,000건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IPO 스펙을 통해서 1년에 100건도 채 상장을 못 하는데 나머지 만약에 2,000건일 때 1,900건은 어떻게 엑시트를 하죠? 물론 최근에 그렇게 투자가 좀 많이 투자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유동화, 소위 현금화를 시켜야 됩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그 하기에 여러 가지 M&A 옵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아니면 좀 더 그 소위 워낙 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 쪽에서 이런 세컨더리 그 두 번째 어떤 펀드를 조성을 해서 저희 같은 초기 펀드의 어떤 자산들, 투자 자산들을 인수를 합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조금 더 선순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방법이라고 하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주 아니면 사채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프라이싱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요. 투자 대상 기업의 어떤 투자금 회수 시점의 실적 전망치를 저희가 포캐스팅 보통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튜닝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뭐 50% 할인할 수도 있고요. 초기일수록 뭐 그 이상 디스카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고 소위 협상의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중간에 실사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발 채무라든가 부실 자산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리스크에 반영을 시켜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조건을 협의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가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그 1년에 그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IPO인데 상장인데 한 100건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회수 요원하네요. 뭐 투자 못하겠네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 상장을 하면 업사이드가 상당히 크죠. 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업사이드를 보고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안전장치를 통해서 엑시트 어떤 다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투자의 방법을 통해서 회수를 한다든가 뭐 가장 좋은 건 뭐 전환사채일 수도 있는데 투자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전환사채, 그러니까 사채가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완화시킨 투자의 방법이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갚는 그런 투자 방법은 아니고요. 소위 그 잉여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잉여금이 쌓여 있어야만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투자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PO가 이제 일차적인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엑시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IPO를 저희가 옵션으로 걸어서, 만약에 뭐 한 4, 5년 후에 IPO를 못 한다라고 했을 때, 너 이거 못 지켰으니까 사가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풋옵션이라고 하고요. 뭐 그렇지 않고 이제 풋옵션을 보통 걸면 거꾸로 나도 주식을 조금 더 나중에 어떤 트리거, 기준점이 도달을
했을 때 나도 거꾸로 사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콜옵션을 달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조항들을 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매도 청구권, 뭐 예를 들어서 회사는 죽어도 팔기 싫어해요. 근데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대표이사 아니면 대주주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면 유동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소위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장 외에 나가서 팔 수도 있습니다.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덩어리가 작다고. 그랬을 때 이런 드래그얼롱 조항을 또 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드래그얼롱 조항은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지만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또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드래그얼롱 조항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그얼롱 조항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소위 대표이사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중간에 뭐 본의 아니게 뭐 엑시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팔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 너만 팔지 말고 나도 좀 팔고 나가자. 예, 그게 태그얼롱 조항입니다. 같이 팔자. 예,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엑시트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픽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상호 합의된 어떤 실적, 뭐 매출이 될 수도 있고요. 영업 손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갭이 너무 커서 딜이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 IR 전에는 매출 한 100억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 때가 됐는데 50억도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투자할 때 예측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투자기업 사장님들은 되게 낙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야, 나 100억 할 수 있다니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외부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우리가 양산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억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회사 가능성은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아마 갭이 상당히 클 겁니다. 기업 가치도. 뭐 우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50억, 100억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투자기업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나는 한 200억, 300억 이상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딜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리픽싱 조항을 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출이 얼마에 도달하지 못하면 슬라이딩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깎습니다. 물론 거꾸로 할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뭐 감자라든가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해서 보통은 위에 탑라인에서 가격을 정하고 기준치를 점점 낮춰가는 그런 슬라이딩 방식을 많이 쓰고요. 그럴 때는 보통주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무조건 전환 옵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환. 그래서 보통 전환 우선주 아니면 상한 전환 우선주, 전환 사채 이런 형태로 보통 발행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성공 가능성, 실패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성공 가능성도 높고 실패 가능성도 높은 기업이 가장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이 저희 가장 풀이 많은데 물론 여기 보시면 성공 가능성이 낮고 실패 가능성도 뭐 낮거나 높아요. 이런 기업은 투자를 아예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성공 가능성이 낮은데. 왜합니까? 근데 성공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근데 실패 가능성도 높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우선주나 전환사채 형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공 가능성은 되게 높아 보여요. 실패 가능성은 낮대요. 물론 이런 케이스가 흔치는 않은데 이런 케이스의 투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 대부분은 투자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최근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패턴이 우선주 투자가 제일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전환사채, 보통주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주 투자를 하는 케이스는 주로 이제 바이오 투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꼭 상장을 안 하더라도 구주 매각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활발한 편이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굳이 우선주나 전환사채 꼬리표를 달아서 엑시트의 어떤 부담을 갖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해야 되나? 좀 낮죠, 리스크가.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낮은 편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통 이제 보통주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통주 투자하는 케이스는 이제 창업 초기 회사들입니다. 너무 창업 초기에 그 전환사채나 우선주 투자를 하게 되면 후속 투자자가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주나 전환사채는 결과적으로 특정 기간이 되면 상한이라는 꼬리표가 좀 달리기 때문에 특히 전환사채는 소위 그 남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 가급적이면 전환사채 투자는 좀 안 하시는 게 그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앞길을 좀 막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그래도 창업 초기임에도 뭐 우선주 투자는 적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그래도 하는 편이고요. 그런 두 가지 큰 케이스가 보통주 투자할 때 있습니다. 방금 투자의 방법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 우선주 붉게 표시를 좀 했는데 그만큼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방법이다. 세계적으로는 우선주가 자본 항목으로 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상한 꼬리표가 좀 달리면 소위 그 K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부채 항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 항목으로 잡혀 있다가 상장이 임박하거나 소위 그 지정 감사를 보통 받게 되죠. 그랬을 때는 부채 항목으로 가기 때문에 그 소위 자본 보통주 전환을 보통 요구를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서 뭐 그런 부분은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사채보다는 우선주가 투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하다.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그 우선주는 상한권이 있지만 무조건 상한하는 건 아니고요. 잉여금이 좀 쌓여 있어야지만 그 한도 내에서만 상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맨 끝에 프로젝트 투자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영화 투자하면서 그 캐시플로우, 현금흐름 얘기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투자는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개념은 아니고요. 조건부 차입금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채로 표기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 초기 투자 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오늘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엔젤 투자자나 액셀러레이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뭐 관련해서 주로 이제 시리즈 A 관점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창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초기다 보니까 모든 걸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보통 많이 볼까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력이니까 뭐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지만 일단은 기술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미들 스테이지, 소위 성장 단계에서는 좀 영업력이 좀 발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사업화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상장 직전에는 소위 모럴 해저드가 없어야 됩니다. 주요 주주가 이런 모럴 해저드가 있으면 상장을 못 합니다. 이런 관점별로 그 성장 단계별로 보는 포인트가 틀리다라고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얼리 스테이지, 그 창업 초기 입단에서 봐야 될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캐피탈들이 이 스타트업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프로세스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투자할 만한 기업이냐,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
인력을 일단 많이 볼 수 있겠죠. 뭐 창업 초기 때 초기에 어떤 자본 조달을 통해서 많은 걸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적 요소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성, 향후에 시장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는 아이템이냐, 그리고 독창적이냐, 진입 장벽이 있냐, 수익성은 조금 초기 기업한테 원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가 되었냐, 투자할 만한 기업이냐, 일단 어느 정도 저희가 판별이 되면 투자할 때가 되었냐, 무조건 좋다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펀드도 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운용기간은 앞에 한 4년, 많아봤자 4년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회수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성을 펀드를 만들고 나서 뒤에 가면 갈수록 투자받기 어렵습니다. 앞에 결성하고 나서 초기 때 투자를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뒤로 갈수록 IPO가 좀 가까운 매출액이 좀 꽤 나는 이런 기업들을 타겟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 매출 현황을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요. 투자할 때가 되었다고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적정하냐, 기업 가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과도하면 너무 비싸요,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좀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까 많다라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내가 적정한 수익을 결과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결국 이것도 투자입니다. 나중에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망하거나 벌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했을 때 적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밸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좀 유동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도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고 생각이 들고 시장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렇게 유동성이 많을 때 기업 가치가 전반적으로 고평가들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각할 때는 사실 지금 시점이 아니고 향후에 3년, 5년, 7년 이상 이럴 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투자 기업 사장님들의 어떤 눈높이와 저희 투자자 간의 갭이 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엑sit 방법에 따라서 또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팬시한 아이템이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M&A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M&A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인수 합병 사례가 그렇게 많을까요?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M&A 기업 가치 인수 밸류가 한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천억, 조 단위 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벤처 기업, 스타트업들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보면 1차적인 M&A 그 기업 가치는 한 300억에서 많아봤자 500억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보통 초기부터 너무 심하게 기업 가치를 책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자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M&A는 물 건너가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M&A를 저희가 추진하려면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내가 첫 투자를 받고 나서 몇 번의 투자를 또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밸류에이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기업 가치, 소위 과대한 기업 가치로 투자를 받으면 잘못하면 돈맥 경화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가치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건 기존 투자자 때문에 낮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 보통 M&A 밸류까지 갈 때 한 두세 번의 펀딩은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 첫 밸류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 300억에서 500억 기업 가치로 내가 만약에 팔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200억 정도 기업 가치만 되면 이 M&A 때문에 투자받기가 M&A까지 가기 전에 투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체 IPO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케이스에 많이 해당이 되고요. 이럴 때는 50억, 100억 밸류 이런 관점에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를. 근데 최근에는 이 밸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밸류에이션 객관적인 기준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없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객관적인 기준은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오늘 강의 내내 말씀 좀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기준들이 협상회에서 당사자가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객관적인 거지. 그렇지 않고 당사자는 오케이 할 생각이 없는데 이게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부르짖어봤자 이건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밸류에이션 방법들을 오늘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은 그 초기 기업에 대해서 단독으로 투자할 때는 저희 회사 딱 봤더니까 한 54억에서 한 150억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 기업 가치가 한 54억에서 한 150억 그 안에서 대부분 결정이 됐고요.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할 때는 기업 가치가 한 35억에서 한 300억 정도까지 그 밸류에이션이 되게 크더라고요. 이 정도로 요즘 시장이 상당히 좀 다이나믹합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그 최근에 외부 환경들이 전쟁도 나고 등등 코로나 환경 등등 해서 조금 경색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누누이 여러 가지 포인트들 기술, 역량, 사업화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좀 성장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팁스, 그 창업 초기 어떤 기술 스타트업들을 좀 연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중기부에서 발주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반영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특히 팁스 같은 경우에는 조건 중에 하나가 기업 가치의 기준이 저희가 정성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과도한 기업 가치가 있을 때는 투자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반영을 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례 두 번째인데요. 제가 컨텐츠 기업인데 투자할 때 창업 초기였습니다. 불과 채 1년 간 넘은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진짜 초기죠.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당시 한 100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투자 기업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직전 불과 한 6개월 전에 투자 기업 가치가 한 25억 내외였거든요. 그러면 6개월 사이에 얘네가 뭐가 그렇게 성장을 한 거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런 이 컨텐츠 기업이었는데요. 웹툰 회사였습니다. 웹툰 스튜디오 회사였고 플랫폼 회사들이 워낙
앞전에 상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그 웹툰 IP, 소위 그 여러 저작권들 있죠, 컨텐츠들, 이런 회사들이 조명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 이 업체는 지금 저희가 벌써 엑싯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 PF 쪽에서 저희 구주 인수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벌써 한 4배 가치 이상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조금 비싸게 투자를 하긴 했지만 나름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업 가치 할 때 그 PER 값 저희가 일단 당연히 평가를 했고요. 물론 여전히 좀 과대 추정을 한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의외로 아까 그 섹시한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M&A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 관점에서 이 케이스를 좀 본 것도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한두 번의 엑시 기회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투자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강의 자체가 사실 어떤 숫자 개념들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제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좀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워낙 요즘 벤처캐피탈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실 때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